할머니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20년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간신이 권력을 위해 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날 밤 한 남자는 조선을 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왕, 수천 명을 죽이고 궁궐을 유흥의 장으로 만든 폭군, 연산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에서 주변에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할머니, 진실을 숨긴 아버지, 분노를 이용한 간신, 그리고 광기를 부추긴 여인. 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폭군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476년 가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1476년 11월 7일 경복궁 강령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의 아들이자 적장자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윤씨는 원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기견은 판봉상시사라는 벼슬을 지낸 중인 출신으로 양반 가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었습니다. 윤씨가 궁궐에 들어온 것은 15살 때였고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곧 젊은 왕 성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후궁으로 간택된 그녀는 숙이라는 품계를 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1474년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예왕후 한씨가 20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병이었고 왕비는 아이를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왕비를 맞아야 했고 조정에서는 간택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이 간택을 거부하고 이미 궁궐에 있던 후궁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후궁 출신이 왕비가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더구나 윤씨의 가문은 왕비를 배출할 만한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윤씨는 조선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이것은 신분 상승의 정점이었습니다. 윤씨는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자신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왕비의 자리가 그녀에게 행복이 아니라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궁궐 안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나인들 사이에서, 상궁들 사이에서, 그리고 양반 가문의 부인들 사이에서 후궁 출신 주제에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느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는 그것을 느꼈고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이 상황을 극도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성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최고의 권력자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의경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 성종이 왕이 되면서 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학식이 높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녀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성종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인수대비의 눈치를 받고 왕인 성종조차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 윤 씨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후궁 출신이라는 점도 불만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윤 씨의 성격이었습니다. 교양이 부족하다고 여겼고 왕비로서의 품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질투가 많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약점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의 수많은 후궁들을 너그럽게 품어야 하는 자리인데 윤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를 불러 훈계했습니다. 왕비의 도리가 무엇인지, 질투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하지만 윤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훈계에 불만을 품었고 때로는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인수대비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여자가 국모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1476년 윤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적장자, 왕위를 이을 세자였습니다. 윤 씨는 안도했습니다. 적장자를 낳았으니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종의 발길은 오히려 점점 뜸해졌고 궁궐에는 새로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씨, 엄씨,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성종은 젊고 건강한 왕이었고 후궁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을 기다렸지만 왕은 다른 처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윤 씨는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나를 왕비로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인가? 왜 나를 버리는 것인가? 질투는 점점 깊어졌고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79년 어느 봄날 밤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종이 오랜만에 윤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윤 씨는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지만 대화 중에 성종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윤 씨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후궁 정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종은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 그것은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성종은 당황했고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감정은 이미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용안에 상처를 입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몸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왕에 대한 불경죄였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인수대비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얼굴에 난 손톱 자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폐위시켜라. 성종은 망설였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아들을 낳은 여자였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명령 앞에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인수대비의 권력은 그만큼 막강했고 성종은 평생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1479년 6월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폐비. 조선 역사상 왕비가 폐위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 살배기 아들을 두고 궁궐 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윤 씨는 아들의 처소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폐비인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녀는 아들과 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나섰고 3살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도,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도. 폐비윤 씨는 친정으로 돌아가 3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폐비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그녀를 부담스러워했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윤 씨는 매일 궁궐 방향을 바라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내 아들은 잘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소식을 들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82년 가을, 그녀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궁궐에서 내관이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약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다시 성종을 압박했습니다. 폐비가 살아있으면 후환이 생길 것이다. 세자가 자라 왕이 되면 반드시 어머니를 복위시키려 들 것이고 그때가 되면 폐비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길 것이며 조정이 분열될 것이다.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 성종은 또다시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폐비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윤 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28.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들기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언젠가 이 억울함을 알게 될까? 그때 아들은 어떤 마음일까? 혹시 나를 원망할까? 아니면 나를 위해 슬퍼해 줄까? 야사에 따르면 윤 씨는 사약을 마시며 피를 토했고 그 피가 묻은 적삼을 꼭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이 원한을 갚아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바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궐에서 성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자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이 사실은 영원히 묻어야 한다. 그렇게 거짓이 시작됐습니다. 7살 아이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도 그 죽음의 배후에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부터 다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렸고 아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계모 정연왕후는 세자에게 친절했고 아이는 그녀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폐비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세자가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모든 기록에서 윤 씨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왕실족보에서, 실록의 초안에서, 내관의 일기에서 윤 씨가 왕비였다는 기록, 세자를 낳았다는 기록, 폐위되었다는 기록,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 모든 것이 삭제되거나 봉인되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정의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궁궐의 나인들과 내관들도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세자 앞에서 폐비 윤 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의 목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세자는 잘 알았습니다. 계모인 정연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엄격한 제왕 교육을 받으며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명민했습니다. 경서를 읽으면 한 번에 이해했고
시를 지으면 신하들이 감탄했으며 활을 쏘면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은 세자의 재능에 놀랐고 성종은 흡족해했습니다. 완벽한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3살 때의 어떤 기억, 다른 여인의 품, 다른 목소리, 정연왕후가 아닌 누군가.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가끔 물었습니다. 나인에게, 내관에게, 때로는 아버지 성종에게. 제 친어머니는 정말 지금의 어머니인가요? 그때마다 모두가 당황했고 얼버무렸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성종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어미에게 불효하려는 것이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세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궁금해했지만 점점 더 적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15세 세자빈을 맞이했고 16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청년이 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내 친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왜 아버지는 그 질문만 나오면 화를 내시는 것일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 1494년 겨울, 성종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으로 여겼지만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처방을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고 성종의 상태는 날로 나빠졌습니다. 12월 24일 성종이 세자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성종은 세자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라. 대신들의 말을 경청하라. 어머니께 효도하라. 하지만 한 가지, 패비 윤 씨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죽는 순간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8세, 제위 25년. 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거짓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19살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위 직후 연산군은 새로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로 바빴습니다. 선왕의 장례를 치르고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오래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연산군은 왕실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종실록의 초고, 왕실 족보, 승정원 일기, 내관들의 기록.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연왕후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었지만 출산 기록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연왕후가 왕비가 된 것은 1480년인데 자신은 1476년에 태어났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476년에 왕비였던 사람은 누구인가? 기록은 지워져 있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된 문장의 자리, 지워진 이름의 빈칸, 그리고 봉인된 문서들. 연산군은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짐의 친어머니는 누구인가? 정연왕후가 아니라면 짐을 낳은 사람은 누구인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유언이 있었으니까요. 절대 세자에게 알리지 마라. 하지만 연산군은 더 이상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연산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이었습니다. 대답하라. 짐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것은 왕명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성종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 현재의 왕명을 따라야 하나. 결국 한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전하의 친어머니는 패비윤 씨이십니다. 패비, 그 단어가 연산군의 귀에 박혔습니다. 패비라 함은 무슨 뜻이냐? 신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전하께서 3살 되시던 해에 연산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느냐? 신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전하께서 7살 되시던 해에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사약?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패비였다. 사약을 받고 죽었다. 자신이 7살 때,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계모도 모든 신하들도 20살이 될 때까지 그는 거짓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더 캐물었습니다. 왜 패비가 되었는가? 왜 사약을 받았는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 대답이 하나하나 나왔습니다. 왕비가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혀 폐위되었다. 인수대비가 폐위를 주도했다. 사약도 인수대비의 요청으로 내려졌다. 성종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죽였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겼다. 연산군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소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지만 감히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연산군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살 때의 희미한 기억, 따뜻했던 품, 부드러웠던 목소리. 그 어머니가 궁궐에서 쫓겨났다. 혼자 친정에서 3년을 살았다. 그리고 사약을 받고 죽었다. 28살에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왜 나만 몰랐느냐? 왜 나를 거짓 속에서 살게 했느냐? 하지만 연산군은 곧 평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조정에 나왔고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충격을 이겨내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연산군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다는 것을. 인수대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대부분은 인수대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인수대비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연산군은 알았습니다. 지금 복수를 시도하면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할머니를 상대로 싸우면 조정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나기를, 자신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10년. 연산군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연산군은 완벽한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패비의 진실을 알게 된 젊은 왕이 어떤 행동을 할까 두려워했지만 연산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어갔을까? 사약을 받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나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했을까?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은 매일 밤 더 단단해졌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철석 같은 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504년 봄 연산군이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 인수대비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이미 73세 노인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날이 많아졌고 예전처럼 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산군은 10년 동안 천천히 권력을 장악해왔고 이제 조정의 핵심 요직에는 그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연산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연산군에게 다가왔습니다. 임사홍. 그는 당시 50살이 넘은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출세의 속도는 느렸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언변을 가졌음에도 번번이 요직에서 밀려났고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기득권 세력이 그를 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사홍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는 연산군에게서 그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왕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 10년간 억눌러온 복수심. 이것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임사홍은 연산군을 아련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소신이 감히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생모이신 패비윤 씨 마마의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간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임사홍은 그 금기를 깼습니다. 기억하고 있다. 말해보라. 임사홍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신이 들은 바로는 윤씨 마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단순히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폐위되고 사약을 받으셨다 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그게 전부가 아니옵니다.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임사홍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시 윤씨 마마를 모함한 자들이 있사옵니다. 마마께서 질투가 심하고 품행이 나쁘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 폐위를 청원한 자들,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어떤 자들은 여전히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임사홍은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죽었지만 어떤 이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들은 바로는 윤씨 마마께서 사약을 받으실 때 피를 토하셨다 하옵니다. 그 피가 적삼에 묻었는데 마마께서는 그 적삼을 꼭 쥐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임사홍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이 원한을 갚아줄 것이라 하셨다 하옵니다. 피 묻은 적삼, 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자신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것. 그것은 연산군에게 복수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임사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귀에 독을 부었습니다. 전하, 어머니의 원수들이 전하의 신하로 앉아 있사옵니다. 그들은 매일 전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하를 비웃고 있사옵니다. 패비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언젠가 전하가 진실을 알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전하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모의하고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 대부분은 성종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고 연산군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사옹의 말은 연산군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심, 분노, 복수심,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 1504년 3월 20일 갑자사화가 시작됐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외할아버지 윤기견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패비 윤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윤기견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고 딸이 죽은 후 20년 넘게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손자인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견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궁궐에서 쫓겨났는지, 3년을 친정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사약을 받던 날의 이야기까지. 딸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전하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내 아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그렇게 억울하게. 윤기견은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연산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후궁이 잡혀왔습니다. 정씨와 엄씨. 그들은 성종의 후궁으로 당시 윤씨를 모함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윤씨를 모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산군은 두 후궁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어머니를 모함했느냐? 너희 때문에 어머니가 폐위되고 사약을 받은 것이냐? 두 후궁은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성종의 명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어머니를 모함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왜 폐위되었겠느냐? 너희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것이다. 연산군은 칼을 들었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서 왕은 처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 관례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휘둘러 두 후궁을 쳤습니다. 피가 튀었고 비명이 울렸습니다.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후궁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적은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 그들은 방금 죽은 정씨와 엄씨의 아들들로 연산군과는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어미의 시신을 처리해라. 두 왕자는 울며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왕자는 유배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하들의 차례였습니다. 임사옹이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시 패비 윤씨의 폐위와 사약에 찬성했던 대신들, 폐위를 청원했던 신하들,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관리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을 하나하나 잡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연산군은 그들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관참시, 죽은 자의 시신을 꺼내 다시 죽이는 것, 죽은 자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하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자표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직접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너는 왜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했느냐? 너는 왜 사약을 청했느냐? 신하들은 변명했습니다. 선왕의 명에 따랐을 뿐이라고, 인수대비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연산군은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손톱 밑에 대못을 박는 형벌, 사지를 잡아당기는 형벌, 불로 지지는 형벌. 신하들의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처형, 목을 베거나 사지를 찢거나 능지처참에 처했습니다. 시신은 저작거리에 내걸렸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간언하는 자는 다음 처형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신하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수대비,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채 궁궐의 한 처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처소에 들어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왜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리게 했습니까? 왜 저에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인수대비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밀쳤다고 전해집니다. 73세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504년 4월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공식 기록은 노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왕이 대왕대비를 죽였다고, 할머니를 밀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사화는 1504년 3월에 시작되어 수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백 명의 신하가 죽거나 유배당했습니다. 직접 처형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연좌제로 처벌받은 가족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 속에서 한 사람이 급속히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임사옹이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에게 처형 대상의 목록을 제공했고 신문에 참여했으며 왕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높은 벼슬을 얻었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당했고 그의 사람들이 요직에 앉았습니다. 임사옹에게 갑자사화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는 왕의 분노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쌓았고 연산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연산군은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복수는 어머니를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의 고통을 지워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들을 죽였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연산군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그 다음에는 낮에도. 술에 취해야만 어머니의 얼굴이, 피 묻은 칼이, 비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이 마셔야 했고 더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1504년 여름 연산군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장록수? 그녀의 출신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노비의 딸이라 하고 어떤 기록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서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기녀였다는 것, 그리고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불렀고 춤을 잘 췄으며 무엇보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장록수를 처음 본 것은 한 연회에서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무료하게 앉아있던 연산군 앞에서 장록수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눈빛은 묘한 매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장록수라는 기녀이옵니다. 전하. 그날 밤 연산군은 장록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산군은 장록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장록수는 연산군의 상처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왕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복수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었으며 연산군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하는 잘못이 없다고, 전하는 억울한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효자라고. 연산군에게 장록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피하지만 장록수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연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믿었습니다. 장록수를 위해 연산군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만들어 주었고 귀한 보석을 선물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장록수의 친척들은 벼슬을 얻었고 장록수를 불쾌하게 한 사람은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매일 밤 연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유흥의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음악이 울려 퍼졌고 술이 넘쳤으며 춤이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장록수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정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한 일로 찾아와도 연산군은 연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궐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운평이라 불리는 이 여인들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양민의 딸들이었고 강제로 가족과 헤어져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관리들이 와서 미인이라며 데려갔습니다. 부모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처녀도 이제 막 결혼한 새색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혼인한 여인이라도 미인이면 남편과 이혼시켜 궁궐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고 마을이 피폐해졌습니다. 딸을 숨기는 부모들이 늘어났고 미인이라는 소문이 나면 일부러 얼굴에 상처를 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성균관은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공부하는 신성한 장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했던 곳. 하지만 연산군은 그곳마저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유흥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성균관은 학문의 전당이옵니다. 이곳에서 유흥을 즐기시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신하들을 벌했습니다. 곤장을 쳤고 벼슬을 빼앗았으며 심하면 유배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간언하지 않았습니다. 간언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연산군은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비판한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비판하는 말을 금지했고 비판하는 글을 쓰는 자는 처형했습니다. 문제는 한글이었습니다. 한문은 양반들만 읽을 수 있었지만 한글은 백성들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익명의 비방문이 한글로 쓰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글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한글로 된 책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연산군은 그 일대의 모든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고문이 시작됐고 거짓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됐고 때로는 이웃 간의 원한 때문에 거짓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은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임사옹은 이 모든 것을 방조했습니다. 아니, 부추겼습니다. 왕이 유흥에 빠져 있으면 정치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 틈에 임사옹은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을 제거했고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렸으며 자신의 일족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장록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에게 뇌물을 바치는 신하들이 줄을 섰고 그녀의 한마디에 사람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연산군은 그 모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복수도 끝났고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으니까요. 1505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신하들은 두려워 떨었으며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언은 이미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반정,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의 집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리고 몇몇 무관들. 그들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밤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장악한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진성대군은 성종의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연산군과 달리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왕이 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반정 세력은 믿었습니다. 9월 2일 밤 자정이 지났을 무렵 궁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록수와 함께 연회를 마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조선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조용히 궁궐로 향했습니다. 성희안과 유순정도 각자의 군사를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궁궐을 장악하고 연산군을 폐위하는 것.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 중 일부는 이미 반정군에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저항 없이 물러났고 반정군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수비대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산군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폭정에 지친 군사들은 차라리 반정군에 협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연산군은 급보를 받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반란이라니, 누가 감히. 그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키려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은 이미 반정군에게 장악되어 있었고 연산군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반정군이 연산군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원종이 앞장섰고 다른 신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연산군은 그들 앞에 섰지만 더 이상 왕의 위엄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무력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폭정으로 나라를 어지럽히셨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셨고 신하들을 죽이셨으며 궁궐을 유흥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왕위에 계실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12년간의 통치가 그의 왕으로서의 삶이. 그날 밤 연산군은 왕자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반정군은 다음 날 아침 진성대군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중종, 조선의 11번째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종 반정입니다. 장록수는 반정 직후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울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왕의 명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정 세력은 장록수를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요부로 규정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군기시 앞 거리에서 공개 처형됐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내걸렸고 백성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여인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임사홍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간신으로 지목되었고 반정군에게 잡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고 그가 저지른 온갖 부패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갑자사와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일,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일, 권력을 남용한 일. 임사홍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왕의 분노를 이용했던 간신의 최후였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왕에서 폐주로. 그는 작은 초가집에 갇혀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유배지에서 연산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공식 기록은 역질, 즉 전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화병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시신은 왕의 능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고 폐주였으니까요. 서울 근교 도봉구의 작은 언덕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왕이라는 글자 대신 군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연산군, 왕위에서 쫓겨난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은 다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종은 새로운 왕이 되었고 신하들은 안도했으며 백성들은 축하했습니다. 폭군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연산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왕.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살 아이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진실을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20살 청년은 뒤늦게 진실을 알았고 10년간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한간 씨는 그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얻었습니다. 한 여인은 그 광기 속에서 함께 탐닉했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 된 걸까요? 아니면 폭군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상처받은 아이였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핑계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억울함을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고 분노는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 그 경계는 때로 모호합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처는 복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고통받은 사람은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할 권리가 있는가?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인가? 아니면 그를 둘러싼 환경인가? 패비윤 씨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연산군이 죽인 사람들도 억울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각자가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사람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